혹시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자녀분 이름 옆에 있는 송금 버튼을 누르려던 참이셨습니까? 그 손,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 누른 그 한 번의 클릭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를 도와준다는 선한 마음으로 돈을 보냈다가 몇 년 뒤에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집 장만 도와주고 대출 갚아주고 손주 유학비까지 내줍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국세청은 감정이 없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자녀를 위해 송금하려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함정과 이를 피해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이야기처럼 우리가 자녀를 돕는 마음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당연함이 세법에서는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의 노력이 세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도 아닌데 무슨 증여세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보내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걸리느냐? 이 모든 말이 공감은 되지만 국세청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만 원을 넘게 주는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그 돈이 자녀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 번에 큰 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몇 년 동안 보내온 돈도 모이면 수천만 원이 되고 국세청은 그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른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작은 송금들이 쌓여 나중에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자녀의 생활비로 쓰였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그것을 자산 형성에 사용된 증거가 보이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송금 기록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록 없이 무심코 보낸 돈들이 시간이 지나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기억도 나지 않는 송금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속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조금만 줬으니 괜찮아는 생각, 오늘부로 버리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는 진짜 방법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조금씩만 줬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 아마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의 계좌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장부를 들춰보며 조사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금융 정보를 추적합니다. 이 시스템을 소득, 지출 불일치 자동 분석 시스템, 줄여서 PC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의 소득인지 그 흐름을 전부 연결해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0이 넘은 직장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억 원의 전셋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득은 평범하고 대출도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 돈 어디서 났지? 바로 부모님의 계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납입 현황, 투자 수익까지 연동되어 있어 숨길 곳이 없습니다. 자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갔다면
거의 100% 부모의 지원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단지 감정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AI의 계산으로 판단합니다. 무섭지만 현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녀를 도와주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지 송금 하나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큰돈 준 적도 없고 국세청이 나 같은 서민한테까지 관심을 두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방심 속에서 무너진 사례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일입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73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흙 묻은 손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자 가진 땅 팔아가며 현금으로 조금씩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금으로 뽑아 손에 쥐어준 돈, 그게 쌓이고 쌓여 어느덧 수억 원이 되었고 결국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조사 결과 단 한 장의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받지 않았으며 송금 기록도 없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분은 남은 땅까지 급하게 처분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평생 땀으로 모은 돈이 단 몇 장의 고지서로 사라진 것입니다. 자식 도우려다 내 노후가 사라졌다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과거 10년치 내역이 전부 들춰집니다. 설령 그동안 몰랐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지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바로 그 해결책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사례처럼 마음만 앞섰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도 뼈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당당하고 안전하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그 답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차용증, 즉 빌려준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계약서를 써? 너무 삭막하지 않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의 정이 아니라 증빙 문서만을 믿습니다. 말로만 빌려준 거다라고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용증이 유효할까요? 첫째, 문서에는 반드시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이자는 실제로 부모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만 써두고 실행되지 않으면 그건 형식적인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셋째, 문서를 작성한 뒤에는 이메일로 자녀와 자신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에는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작성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넷째, 이자는 꼭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 20만 원이라고 적었다면 그 날짜에 정확히 입금되는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관은 통장 내역을 통해 이 가족은 정말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이였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입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자 지급이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줄 때도 1억 원을 보낼 때도 당당하게 세금 걱정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바로 이런 방법이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용증 이야기 듣고 나니 아마 속이 답답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보냈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안 받았는데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대비하면 가장 좋지만 늦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앞으로 매달 이자 3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송금할 때 반드시 이자라고 메모를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훗날 결정적인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원금 일부라도 상환받는 것입니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부모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그 메모에 원금 상환이라고 쓰면 그 행위 하나가 이건 빌린 돈이구나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서류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급한 마음에 몇 년 전 날짜로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서 조작하려는 분들 계시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국세청은 종이의 재질, 잉크의 산화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거짓은 금방 들통나고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그 대신 지금이라도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날짜로 몇 년 전 어느 날에 자녀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채무 관계를 지금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행동에 옮기면 적어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려 한다는 태도를 국세청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 바로 그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위험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즉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식은 남될 수도 있지만 우리 마누라, 우리 영감은 평생 함께한 사람인데 무슨 세금이냐? 맞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 사이에도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생활비인지 재산 증식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생활비로 쓰며 일부를 저축해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국세청은 남편의 돈으로 아내가 자산을 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출처가 남편 통장 하나에서 나왔다면 아내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청약 통장이나 공모주 신청을 위해 아내 계좌에 수억 원을 이체했다가 며칠 뒤 다시 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래라도 기록상 주는 것처럼 보였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일수록 계좌 이체 시 반드시 용도 메모를 남기고 큰 금액이 오갈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증여 신고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세금이라는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일수록 더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또 배우자와 재산을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함정과 그 해결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우신가요? 나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자책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에 메모 하나라도 더 붙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감정이 없지만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인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은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록이 생명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돈을 보낼 땐 언제나 용도를 남기십시오. 메모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둘째, 빌려줄 땐 은행처럼, 줄 땐 떳떳하게, 차용증 쓰고, 이자 받고,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보내야 내 마음도 편합니다. 셋째,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내가 불안하면 결국 그 짐은 자식에게로 돌아갑니다. 쥐고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